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토트넘 호스퍼의 상세 분석,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의 박문수 기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간신히 가까스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습니다. 1위로 올랐어요. 네, 토트넘이 마르세유와의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이었죠. 호이비에르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가지고 2대1로 승리하면서 D조 1위 자격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11월 3일 새벽에 마지막 경기를 통해 두 개 팀만 이제 더 확정되면 16강 대진표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1위로 올라간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1위로 올라가면은 그 강팀을 피할 수 있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이 있고. 근데 사실 이번에는 뭐 마지막 최종전도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팀이 또 어디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1위 팀으로 가든 2위 팀으로 가든 토트넘이 D조에서 사실 강팀을 다 피했다고 좋아했는데 마지막까지 좀 어려운 승부를 했고 무엇보다 마르세유와의 경기에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뒤집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이제 승격팀인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이런 비슷한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 두 경기에서 굉장히 그 유사한 토트넘 올 시즌 특성이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토트넘의 특성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세트피스를 활용한 전술인데요. 후반 부분에 아무래도 페리시치 선수가 왼발로 프리킥 크로스 올려준 거를 랑글레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후반 45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스하고 케인을 거쳐가지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극장골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인상적인 승리를 따냈죠. 그러니까 올 시즌에 토트넘이 세트피스 골도 많고 극장골도 많다. 그러니까 뒷심이 강한데 또 정지 상황이 강하다. 이 두 가지의 경향이 이 마르세유와의 경기뿐 아니라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라운드였죠. 지금은 이제는 첼시 사령탑이 아닌 투엘과 그 콩테의 그 치열한 신경전으로 유명했던 첼시전에서도 사실 질 줄 알았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케인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극장골을 가동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열렸던 본머스전에서도 사실 이건 뭐 직접적인 그 세트피스는 아니어도 어쨌든 한번 거치긴 했어도 벤탄쿠르 선수가 데드볼 상황에서 그 또 슈팅을 연결하면서 3대1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트넘 자체가 되게 세트피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승점을 잘 따내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를 잘 활용하고 무엇보다 이 집중력을 경기 추가 시간까지 유지하면서 이제 결과를 내고 있다. 이 기록이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네,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토트넘이 현재 세트피스 최다 그 데드볼 상황이라고 하죠. 데드볼 상황에서 최다 득점팀인데요. 무려 13골이나 넣었어요. 기록만 봐도 대단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나폴리도 세트피스를 잘 활용해서 10골 넣고 있고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팀으로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풀럼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고 있고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이런 속공 능력이 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라요 바이에카노도 세트피스를 잘 활용한다. 뭐 이렇게 세트피스를 활용해서 성적을 내는 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사실은 세트피스가 맞습니다. 공격도 수비도 약점이라고 꼽혔었는데 가장 그 변화가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그 수염이 가득한 분이죠. 이탈리아 세트피스 전문가로 불리는 잔니 비오가 코치로 부임하게 되면서 토트넘이 되게 세트피스 전술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4,830개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세트피스계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그 코치의 그 양념을 되게 많이 조사하고 싶었는데 보통 그냥 이탈리아 클럽 내에서는 굵직굵직 활약을 펼쳤던 거 많고 경험이 풍부한 것도 많은데 사실 막 그렇게 커리어가 빵빵하진 않았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바로 유로 2020때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끌면서 집중 조명되기 시작했죠. 사실 세계적인 정말 분석 능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디 애슬레틱에서 이탈리아가 원래는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지도 않았고 맞습니다. 뭐 사실 월드컵에도 지난대회도 좀 못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승하는 과정에 이 잔니 비오 코치의 세트피스 능력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4,830개의 루틴이 소개가 됐고요. 또 영국에서는 공신력이 높은 가디언에서도 지금 세트피스 코치들이 축구계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잔니 비오 코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된 거죠. 네,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경력이 빵빵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기사에도 소개된 게 원래는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원으로 하면서 뭐 이제 축구도 이제 코치로 일을 했는데 주로 하브리그에서 이탈리아 하브리그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팀들을 좀 맡게 됐고 그 약팀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세트피스를 엄청나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프리킥 루틴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한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탈리아 대표팀을 함께하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전격 발탁한 것이었죠. 실제로 이 이탈리아 대표팀이 유로 예선부터 본선까지 이런 세트피스 골을 잘 넣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로 2020 당시 지역 예선이었죠. 지역 예선 1차전에서도
핀란드와의 맞대결에서도 세트피스상에서 올라온 공을 상대 그 핀란드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낸 공을 바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넣었죠. 예, 이게 예선전의 첫 골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다는 것이고 본선 가서도 중요한 골들이 많았어요. 본선 웨일스와의 맞대결에서도 베라티 선수의 프리킥을 페시나 선수가 잘라먹기를 통해서 득점포를 가동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그 백미가 될 수 있는 장면은 결승전이었죠. 보누치 선수의 동점골 과정 자체가 이게 실제로 후일담으로도 나왔는데 이게 다 계산된 움직임이었대요. 코너킥 상황에서 딱 올려가 잘라먹은 다음에 이거를 베라티 선수가 연결해준 공을 혼전 상황에서 보누치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고 이를 통해 승부차이 끝에 이탈리아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니어포스트로 움직인 선수가 헤딩으로 뒤로 넘겨주고 그 공을 헤더 슈팅한 것 픽포드 골키퍼가 막았지만 혼전 속에서 보누치가 밀어 넣었는데 사실 이 패턴 코너킥을 잘라서 뒤로 넘겨주고 뒤에 있는 선수가 헤딩하는 것이나 혹은 이제 니어포스트 움직임이나 키가 작더라도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 골을 만드는 게 올 시즌에 토트넘에서 나오는 세트피스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강력한 무기가 중 하나가 되었죠. 예.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왜 페리시치를 영입한 거냐. 크로스 머신이고 무한 크로스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트피스 공격에서 페리시치의 지분이 굉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페리시치 선수가 사실은 국내에서는 평가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의 도움 중 6개의 도움이 크로스를 통해 나왔고 이따가 우수하겠지만 나머지 1개의 도움도 어쨌든 세트피스 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오 코치가 부임한 이후로 되게 수혜를 입고 있는 선수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이제 인테르 밀란 시절에 이 선수를 중용했던 것도 있지만 비오 코치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킥이 좋은 선수.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왼발 킥 능력에 있어서 쿨루세스키도 있긴 한데 그 선수는 세트피스보다는 이제 온더볼 상에서 잘하는 선수고 또 손희 선수도 양발잡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른발 키커잖아요. 이 페리시라는 왼발 키커를 추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선수가 킥 자체에서 솔직히 공을 끈다는 얘기는 있어도 지금 뭐 그거는 인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 중요했던 승부차마다 페리시아 사실 포인트가 다 나왔어요. UEFA 챔피언스 리그였죠. 조별리그의 마르세유전에서도 페리시 선수의 크로스를 히샬리송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적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리시 선수의 코너킥을 통해서 다이어 선수가 헤더 슈팅을 통해 토트넘이 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었죠. 예, 이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였었는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이제 페리시의 코너킥이 다이어의 헤더로 연결됐고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맞대결에서도 후반 35분이었죠. 페리시 선수의 코너킥을 벤탄쿠르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토트넘 1대1 동점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을 코너킥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전 동점골도 세트피스였어요. 페리시 선수가 또 세트피스상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이걸 그 벤데비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토트넘이 2대2 동점을 만들었죠. 결과적으로는 페리시 선수가 지금 비오 코치가 준비한 그런 세트피스 전술에 있어서 핵심 키커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유일하게 그 크로스가 아닌 어시스트도 그 유로 2020 결승전과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올려준 코너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리시 선수가 헤더로 잘라줘요. 그것도 케인 선수 다시 한번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었죠. 결국에는 공이 정지된 상황에서 페리시 선수의 판단력과 킥 능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먹히고 있는 것을 보면 콘테 감독의 밑그림, 페리시 영입과 비오 코치 선임이 좀 이제 맞물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사실 경기력 안 좋다, 빌드업 안 좋다, 중원에 창조성 없다 이 문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아니 근데 왜 리그 3위지? 왜 챔피언스리그 1위 돌파했지?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세트피스죠. 세트피스가 아무래도 컸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뭐 축구라는 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경기력은 실망일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잘 먹히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는 팀일수록 약팀일수록 꼭 약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세트피스를 잘 활용해서 경기력과 전력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올 시즌 토트넘의 특징이 바로 그 세트피스를 잘 준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저희가 서두에 설명드린 막판 극장골을 너무 잘 넣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 시간에 2골 넣고 85분 이후에 4골 넣으면서 토트넘이 어쨌든 승점을 따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거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시간대별로 봤을 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6골 중에서 6골이 경기 마지막 15분에 나왔으니까 비율만 따져도 약 29%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골 중 3골은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아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0분 이후에 3골 넣고 2골 취소도 있긴 해도 어쨌든 토트넘이 경기 막판까지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즉 우승 DNA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도 난타전이었고 예, 그 케인 맞습니다. 선수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얻은 페널티킥을 하늘로 차면서 놓치지 않았다면 이제 예. 막판 극장골, 추가 시간 골이 하나 예. 더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스포팅 리스본과 홈 경기 때도 사실은 후반 추가 시간에 예, 케인 예.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넣은 줄 네. 알았는데 이제 VAR로 취소됐던 것. 예, 사실 뭐 취소가 됐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 토트넘이 경기 마지막 순간 특히 추가 시간에 어떤 팀보다도 강한 집중력과 예. 단합력을 보인다는 것 같아요. 아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얘기했는데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 8골 중에 2골이 마지막 15분에 나왔다는 거는 4골 중 1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막판에 나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듯이 토트넘 자체가 경기 막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뭘까요? 사실 토트넘이 좀 아쉽다. 퀄리티가 부족하다. 애들이 좀, 착하지만 축구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좀 잘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되게 화합 자체가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팀 같은 경우는 물론 저기 바로 앞에 있는 12번 선수죠. 그래서 이런 선수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뭐 브라질 선수인데도 공격력이 약하고 오히려 수비력이 뭐 주목받고 있는 선수긴 해도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팀 분위기 자체가 되게 콘테 감독 체제 내에서 화합이 됐고 단결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단의 퀄리티는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고 그쵸. 주전과 비주전을 가리지 않고 선수들이 잘 지내는 것. 이게 원팀이 됐다는 것이고 예. 이제 축구에서 중요한 게 실력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팀이 돼야만 이게 그 경기 내내 그 끈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예. 토트넘이 그런 힘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맞습니다. 이뤘고 올 시즌에 와서 뭐 보강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런 팀의 단합 능력으로 좀 채워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될것 세트 피스와 단합으로 이제 아쉬운 면을 채워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퀄리티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또 이게 퀄리티도 있고 준비도 잘하는 팀. 그런 팀은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경기 상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필 리버풀이에요. 네, 11월 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리버풀 경기를 치르는데 사실은 리버풀이 그쵸. 최근에 노팅엄한테도 졌고 리즈한테도 졌죠. 졌기 때문에 이번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적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필 나폴리를 이겼어요. 나폴리전 보니까 리버풀은 리버풀이다 싶더라고요. 근데 리버풀이 뭐 좀 나중에도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되게 도깨비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적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힘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분명히 약팀 상대로는 이게 뭐 리버풀 왜 이래다가 또 강팀 상대로 하면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토트넘이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또 토트넘이 만약 지면 강팀 판독기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만약에 토트넘이 잘하면 토트넘이 약팀이다. 아니면 잘하면 토트넘도 강팀이었다 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사실 리버풀이 라인이 높고 리버풀을 맞습니다. 상대로 강한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잖아요. 선수인데. 근데 손흥민 선수 지금 몸 상태가 좀 불투명해요. 예, 뭐 지켜봐야 알겠죠 아직은요. 근데 뭐 당장 좀 리버풀전도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 벤투 입장에서도 되게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악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손흥민 선수 없이도 토트넘이 마르세유와의 경기 기가 막힌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빠진 이후 경기적으로 밀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케인 선수도 외로워졌고 그렇죠. 그 손흥민 선수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히샬리송, 쿨루세프스키까지 공격 라인에 3명이 빠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에는 이 경기도 세트피스와 단합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이 약팀이 되는 겁니다. 예. 뭐 경기를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지금 저희가 언급한 대로 세트피스가 되게 중요하겠죠. 다만 변수라면은 뭐 리버풀에는 또 제공권이 좀 반다이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면모를 준비하겠죠. 뭐 4,830개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요. 뭐 언제든 준비되지 않았을까. 안 꺼낸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리버풀도 나폴리와 예. 경기에서 2골을 다 세트피스로 넣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그 팀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지켜봐야 되겠지만 월드컵 전까지 아직도 3경기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목요일에는 카라바오컵이잖아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는 단판 승부로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토트넘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엄청 비중이 큰 건 아닌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2대에도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노팅엄이어도 이 팀이 어쨌든 리버풀도 잡았던 팀이니까 결국은 이게 일정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빨리 쾌유를 해가지고 잘 돌아와야겠네요. 왜냐하면 카라바오컵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토트넘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다 보니까 그렇죠. 일찍 떨어져 버리면 동급여가 떨어지고 또 리즈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리즈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부진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지만 리버풀을 잡는 엄청난 경기를 보여가지고 이게 다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결국엔 이 3경기 다 토트넘이 잔니 비오 코치의
4,830개의 그 세트피스를 통해서 예. 잘해야 될 것 같고 페리시치가 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와서 뭐 해줘야겠죠. 뭐. 최근에 우리가 세세뇽이 좀 나왔으면 하는 예.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 보니까 세세뇽 선수가 조금 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둘 다 어떻게 경기력 안 좋으면 세트피스 잘 차는 페리시를 일단 쓸 수밖에 없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트넘의 최근 꾸역승의 비결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한준TV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 디렉터, 코치가 모여있는 토트넘의 이야기, 이탈리아 축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취재해왔고 또 기사를 써왔던 골닷컴의 세리에 담당 박문수 기자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